네, 2강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2강은 레버리징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강에서는 마인드를 좀 많이 깨드렸죠? 레버리징은 부동산을 시작할 때 가장 두려움이 큰 그런 영역입니다. 핸드폰이나 차를 할부로 사잖아요. 이게 주택을 대출받아 산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데, 이걸 알아보는 거는 너무 장벽이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금액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이고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2년 할부를 하는 이런 항목들보다 30년 할부로 가는 이런 항목은 훨씬 더 많은 결심과 그런 조사를 요구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실 때는 30년을 기본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세요. 모든 대출의 평균치가 30년에 수렴하고 있고, 뭐 20년, 40년짜리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은 거의 30년을 선택하실 거예요. 나이가 39세 이하시면 40년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새로 나온 상품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 40년 대출을 받아도 7년 안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주택 평균 매매 기간을 고려하시면서 전세를 한 바퀴 돌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여 보고 4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파는 거를 자주 연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초보적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30년 대출이면 중간에 상환이 되나요?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할 때 이거 승계가 되나요? 예전엔 승계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승계되는 상품은 없어지고 30년 대출 중간에 집을 팔면 30년 대출은 바로 일시금 상환이 되고, 그 일시금 상환이 되는 돈을 매수자가 새로이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하게 되는 조건으로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대출 근저당이 있는데 매도가 되는가? 당연히 되겠죠. 다시 똑같습니다.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 30년이건 20년이건 단기 대출이건 이 대출을 등기부에다가 대출 받은 돈을 먼저 받을 거야 하고 표기해 놓는 형식을 근저당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어려운 용어로는 물권이라는 용어로도 알게 되는데, 여러분은 근저당은 대출을 받아갔다는 것을 등기부에 은행이 표시해 놓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비슷하게 근저당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은행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입자들한테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세입자가 소유자한테 돈을 내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유자가 집을 너무 사고 싶은데 아직은 돈이 많지 않아서 세입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을인 입장에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투자 개념이 살아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갭 투자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추천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상황과 변수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실거주를 고려하는 겁니다. 갭 투자의 단계는 좀 나중으로 가시고, 자금 운용에 있어서 좀 부족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 낀 건 어떻게 매도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세 끼어져 있는 집은 전세금과 매도 금액의 차액만을 소유자에게 입금하고 나서 자기 집의 등기를 인수받고 전세입자하고는 새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주인만 바뀐 거예요.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걸 전세 끼고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출 방식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대출 방식은요, 원금하고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대부분 원리금 균등 상환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30년 혹은 젊으신 분들이라면 40년을 선택을 하시게 되시겠어요. 그럼 원금 균등 상환은 뭔가요?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해서 나눴기 때문에 원금만 나눈 것, 원금을 균등하게 나눈 것보다 조금 더 금액이 적겠죠. 그래서 원금을 다 똑같이 나눠서 30년치를 매 달로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많이 내는 것 같아 보여도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이 점점 빨리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을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지만 투자자 입장이면 여기로 가는 거고, 만약에 실수요자로 내 집을 만들어버리고 싶은 사람의 입장이면 2번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고려하시는 그 대출금 중에 만기 일시 상환하는 게 있거나 최증식 상환이 있으면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투자하는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좋은 대출이라는 건 낮은 금리로 오래 가져갈 수 있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을 좋은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건 이자만 내고 있다가 매도를 했거나 시세 차익을 봤을 때 그때 판 돈으로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것을 의미하니까 투자하고는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생겨버린 최증식 상환이라고 하는 건 처음엔 되게 돈을 조금 내다가 나중에 갈수록 조금씩 커지는 식으로 만들어낸 대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 자본이 좀 적게 들게 되죠. 그래서 2, 3년이나 4, 5년 정도 투자를 하실 분들은 최증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식인 겁니다. 그럼 대출 고려사항을 요약해 볼까요?
체증식이 있으면 이걸 선택하시고, 거치식이라고 하는 건 이자만 내는 거기 때문에 이자만 내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 두 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매도할 예정이세요. 3개월이나 4개월 혹은 3년 이내.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은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네가 3억 빌려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갚아? 너 30년 만에 갚기로 했잖아. 혹은 3년 만에 갚기로 했잖아. 근데 너무 빨리 갚았으니까 너 반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은 이자에 대해서 조금 보상을 해.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이거를 낮추면 금리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나 총액의 금액을 고려해 봤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단기에 매도할 경우에는 낮추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때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은 대출받는 입장에서 을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주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24년 11월 기준이에요. 지금은 금리가 내릴 걸로 확정 발표가 났죠. 금리가 내릴 상황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유리한 행동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겁니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겁니까? 당연히 변동이죠. 내릴 걸로 예측이 되니까. 그럼 은행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은행은 변동금리를 팔까요? 고정금리를 팔까요? 은행은 고정금리를 팔고 있죠. 그리고 보통은 30년 전체가 고정이 아니고 회사채 금리로 해가지고 3년 단위 고정해서 3년마다 갱신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고정금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은행의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함이죠. 다만 기금 대출로서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여전히 30년 고정금리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대출 혜택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금리 주기를 제가 연준하고 한은을 써놨는데 이건 약간 거시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거를 맞추는 학자 정도가 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내릴 것이 확실한 상황, 이런 거는 보고 아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낮아져 있어요. 1, 2%대로 시중금리가 낮아져 있으면 이건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정도가 되시면 됩니다. 기준선은 제가 4에서 5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4에서 5%면 내려갈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진 거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7%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만 아주 잠시였고요. 그럼 결국 내려와가지고 6 이하에서 이제 대출이 보통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그 수익 산정에서 고려하는 최고 금리는 5에서 6%면 너무 높은 금리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가 시중에 팽배하면 변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내려갈 거니까. 근데 1, 2로 낮아져 있어요. 코로나 때처럼. 그럼 1, 2로 낮아져 있으면 이거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확률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대출의 종류로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너 집 살 거니? 돈 줄게. 근데 규제는 좀 받으렴. 금융감독위원회와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의 대출 규제는 당연히 모든 대출 상품이 받는 거고요. 돈의 흐름이니까. 얘는 국토부의 규제도 받습니다. 즉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LTV로 할지 DSR로 할지 DTI로 할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이 담보대출은 꼭 이런 규제를 설정을 해놓고 들어갑니다. 이 규제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것이 정부의 대출 조절입니다. 그러나 상가나 사무실을 구입하실 분들은 규제에선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걸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기초에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사업자 대출도 있나 보네요. 예, 있어요. 사업을 하는 거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도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는 잡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담보대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시는 분 중에는 사업자 담보대출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을 구분하시라는 거죠. 이거는 사업에 해준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좀 더 나와요. 이런 시중에서 말이 들리거든. 아,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적 자금의 개입에 대해서 다음 강에서 다뤄보겠습니다.